저희가 368페이지 아는 것이 힘이다. 이제 이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예, 시작을 했었죠.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 얘기가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과학 과학 지식이 우리의 그 상식적인 자연적인 사고 방식과는 좀 반대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런 방향성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아는 것은 힘이다.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왔죠. 유틸리티가 중요하다. 유틸리티. 그 다음에 이제 369페이지도 이제 읽었습니다. 369페이지에서 맨 위에 기술적 도구, 그래서 과학과 기술 사이에 구축된 연결 관계는 매우 강력해서 그래서 오늘 그냥 합쳐가지고 그냥 과학 기술을 한 단어로 그냥 그죠? 과학 기술 붙여서 테크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둘째 문단에 실제로는 과학과 기술이 관련을 맺은 것은 매우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최근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공업,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 부터 시작된 염료 염색 산업으로 비롯된 화학공업하고 그다음에 19세기 마찬가지로 중후반부터 시작된 그 전기를 이제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 그것로부터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아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됐죠. 그 전까지는 상당히 느슨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됐고, 이제 결국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기술이 이게 왜 관련이 그렇게 많지 않았느냐? 맨 밑에 줄, 우리 이제 거기부터 원래 읽으면 되거든요. 369페이지 맨 밑에 줄.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지만 그 기술들은 보통 교육을 받지 못한 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하층 계급이에요. 사실 그 문제가 있어요. 사회 계층 구조가 작용하는 거지, 요게. 그러니까 기술과 과학이 서로 그렇게 했던 게 이 과학.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제 과학이라 그러지만은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게 그냥 큰 틀로 그냥 철학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철학이라 그러면 거기에 그 밑에 다 자연 철학 그죠? 인간 철학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냥 학문, 인간에 대한 이론, 그죠? 이론적인 탐구를 그냥 철학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게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기술이나 공학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이 달랐던 거지. 그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하층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항아리를 굽건, 고려청자, 백자를 만들건, 아무리 손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장인들이라고 부르는 사회 하급, 크래프트맨, 그죠? 따로 교육받지 않은 집단에 속해서 그냥 계속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하는 일종의 사회 하층. 게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았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이, 그죠? 예전에는 만든 사람들이 지위가 높지 않고 나섰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속박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지.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부들보다 더 하층으로, 그죠? 아예 속박을 받은 거죠. 어디 도망 못 가게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 그죠? 그런 거죠. 갑파치, 이런 거, 백정. 그런 거 기술자들이니까, 일종의, 그죠? 도망 못 가게, 넌 여기서 이것만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회 하층 계급이었고, 반면, 이론적인 탐구를 한다는 건 이거 벌써 딱 뭡니까? 벌써 이거는, 그죠? 상류 계급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죠? 상류 계급, 상류층.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교류할 일이 없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뉴턴도 마찬가지예요. 뉴턴 철학이 어떻고 얘기해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사계급 이상의, 그죠? 사회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층민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맨날 만들었던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성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19세기 초에 패러데이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네. 상징적으로 영국의 패러데이가 나오면서, 패러데이 들어보셨죠? 그죠? 패러데이 오른손 법칙 등등 있잖아요. 전기. 그래서 패러데이가
이 평민 출신이에요. 평민 출신의 과학자로서 그 이제 존경을 받는 이제 그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상징적인. 그러면서 패러데이가 만들어낸 게 모터 아니에요. 최초의 모터, 1830년 정도의 모터를 만들면서 여기다가 나중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그 영국 수상한테 했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대충 그 19세기 그 초중반을 건너면서부터 이것과의 상호작용과 근데 단순히 상호작용이 아니라 사회 계급 제도가 바뀌어버린 거죠. 사회 계층이. 그죠? 프랑스 혁명 등등 이후로 무너지고 바뀌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층 구조가 작용했다. 그래서 이 과학과 기술의 이 연관 관계에서요. 그래서 그런 사회 계층 구조가 완전히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그러니까 각자 따로따로 하는, 그죠? 장인들끼리 하고 그 이론적인 뭐 토론은 그 상류층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장인들이 그냥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뭐 또 뭐 이론적인 뭐 그 배경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추구하는 학자들에게 개발된 것이 아니었다. 마차 제조업자는 늘 같은 재료를 가지고 늘 같은 마차를 만들었다. 새로운 마차를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그죠? 요즘에 말하는 그 R&D, 그죠? R&D 이 자금으로 연간 순이익의 1%를 따로 떼어놓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죠? 마차의 설계는 가끔 개선되었지만 이는 대학에 발을 들여놓을 일도 없으며 글을 읽을 줄조차 모르는 어느 지방 목수가 천재성을 발휘한 덕분이었다. 그러니까 그죠? 지방에서 자기들, 그죠? 그 상황에 맞도록 적당히 개선을 하는 것들이 누적돼서 개선이 일어났지만 뭐 과학적인 이론적인 바탕에서 진행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서로 이렇게 만날 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아예. 자, 그 다음, 민간 부문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대 국가들은 에너지에서 공중보건, 쓰레기 처리에 이르는 국가 정책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과학자들을 부른다. 그죠? 쓰레기 처리 학문이 아예 따로 있잖아요. 그죠? 하수도 학이 따로 있고, 상수도 학이 따로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전공이, 상수도 전공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나 예전에는 뭐 전혀 그렇지 않죠. 그죠? 이와 달리 고대 왕국은 이런 일을 한 예가 거의 없었다. 당시와 지금의 대비는 무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1961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면서 군산 복합체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경고했지만 방정식의 한 부분을 빼먹었다. 그는 군사 산업 플러스 이제 과학 복합체에 대해 경고했어야 했다. 오늘날의 전쟁은 과학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군대는 인류의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의 대부분을 선도하고 자금을 대고 방향을 조종한다.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없는 참호전이라는 진창에 빠졌을 때 양측 모두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을 불렀다. 이때부터가 사실 본격적인 그죠? 그 전쟁이 과학의 산물이 된 거죠. 이때부터가 사실상. 그래서 부름에 응한 과학자들의 연구실에서는 놀라운 무기가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왔다. 그래서 전투기, 독가스, 탱크, 잠수함을 비롯해 성능이 개선된 기관총과 대포, 소총, 폭탄이 속속 개발되었다. 그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 그 아주 엄청난 그 과학 적용한 여기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진행된지 아시죠? 이 참호전이 아주 뭐 지금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잖아요. 참호전 서로 딱 땅 파고 딱 몇 킬로 밖에서 딱 대치하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한 3, 4킬로 딱 이렇게 대치해서 이거 영국군이네. 영국이 딱 땅 파고 지키고 있고, 저 반대쪽에서는 독일군이 지키고 있고, 뭐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그죠? 그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게 탱크예요. 이거 최초의 탱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탱크가. 그러니까 야, 저걸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계속 기관총으로 이렇게 쏴대고 하니까 그냥 계속 그 상태에 있으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이걸 깔아 뭉개고 나가려면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죠? 총알을 맞아도 끄떡이 없고 그냥 이게 그죠? 캐터필더해서 쭉 무한궤도식으로 해서 쭉 진격하는. 그래서 탱크가 최초의 탱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거로 부족하지. 그래서 어쨌든 이 참호전에 대한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이 고안해낸 최악의 생지옥. 그래서 지옥 중에서 아마 이런 지옥이 없는. 사실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은 정말 잊혀진 전쟁으로서 근데 가장 잔혹한 전쟁이었죠.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하다고 할 수 있는 사방 몇 수 킬로 반경 내에서 한 50만 명씩 죽었으니까, 그죠? 죽는 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 10만 단위 죽었어요. 10만 단위로. 장난이 아니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다, 이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한 20%밖에 안 돼요, 실제로. 참호에 들어가면 거의 다 80%는 죽는 거고, 한 20% 살아남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병기가 개발됐는데, 영국에서 만든 게 탱크고, 영국. 독일에서 만든 건 독가스예요. 저것들 싹 다, 그죠? 이제 이 독가스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죠? 터트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하버가 독가스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투기를 위에서 이제 막 폭탄 떨어뜨리는 이런 것도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참호전을 돌파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들, 그래서 과학이 적극 적용돼서 이런 무기를 만들게 된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참호전, 정말 끔찍한 이런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과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더 큰 역할을 했다. 1944년 후반. 1917은 나와요. 예. 가수들이 싸우고 있고 저 참호전. 1917, 그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나니까 아주 뭐 참호전 저 장난이 아니죠. 맞아. 그게 1917이야. 그게 1917. 원테이크로 찍은 영화. 또 찍혀가는 그게 1917. 맞아. 극장에서 봤어요. 자, 그래서 1944년 후반 독일은 전쟁에 지고 있었고 폐색이 역력했다. 한해전 독일의 동맹인 이탈리아 국민은 무솔리니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연합국의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먼저 항복했죠. 하지만 독일은 계속 싸웠다. 영국과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공격을 위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 독일의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완전히 가망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자국 과학자들에 대한 기대였다. 이들이 V2 로켓이나 제트기 같은 소위 기적의 무기를 만들어 대세를 바꿀 시점이 임박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죠? V2 로켓, 이것이 이제 오늘날 그 로켓, 그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 V라는 뜻이 보복 무기라는 뜻이라고 독일어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보복 무기고 오늘날의 그 미사일이 최초로 나온 거죠. 최초로 미사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런던을 폭격한 거죠. 런던.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내면 계속 다 추락해서 격추당하니까 요걸로 그냥 쾅쾅 해서 보냈고, 그 다음에 다른 비행기가 쫓아올 수 없는 아주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 제트기까지 만들었지만 요거는 뭐 별 사용 못하고 그냥 망했습니다. 나치가 망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뭐 계속 쭉 됩니다. 보십시다. 독일인들이 로켓과 제트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동안 미국의 맨하튼 프로젝트는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했다. 이 폭탄이 준비된 1945년 8월 초 독일은 이미 항복했지만 일본은 이제 싸우고 있어서 남아 있었죠. 그래서 미군은 일본 본토를 침공할 준비를 했다. 일본인들은 결사항전을 맹세했으며 그것이 말뿐인 협박이 아니라고 믿을 이유는 차고 넘쳤다. 미국 장군들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일본을 침공하면 미국 100만 명이 희생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상륙해야 되니까, 상륙하게 되면 이걸 다르죠, 또 얘기가,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1946년까지 줄곧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루먼은 새 폭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2주가 지나고 원자폭탄 2개가 터진 뒤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외쳤고 전쟁은 끝났다. 그죠? 하지만 과학은 공격 무기만이 아니라 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많은 미국인은 테러리즘의 해결책이 정치가 아니라 기술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뭐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노 기술 산업에 수백만 달러를 더 투자하기만 하면 미국이 생체 공학적인 스파이 파리들을 아프간의 모든 동굴과 예멘의 보루와 북아프리카의 야영지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이건 뭐 가상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스파이 파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사실.
일단 그게 가능하다면 오사마 빈 라덴의 후계자들이 이 커피 한 잔을 끓여도 CIA의 스파이 파리가 그 중대 정보를 랭글리 본부에 전송할 것이다. 그래서 뇌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더 할애한다면 모든 공항에 최고로 세련된 fMRI 스캐너, 이거 뇌를 스캔하는 그죠? MRI, fMRI입니다. 스캐너가 설치되어 사람들이 뇌에서 분노와 증오에 찬 생각을,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들을 그죠? 즉각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아무도 모른다. 생체공학적 파리와 생각을 읽는 스캐너를 개발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이 글을 읽는 동안 미 국방부는 위의 예를 비롯해 이와 비슷한 아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노기술 연구소와 뇌 연구소에 수백만 달러씩을 송금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아주 오늘날의 중요한 연구소가 연구소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됐어요. 사실 이게 다르파라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다르파.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르파. 요거 저 정도 이제 딱 들으면 한번 알아두시면 금방 좀 지나다 보면 금방 보이실 거예요. 다르파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성 연구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방이 고등연구계획국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다르파라고 합니다. 다르파. 그래서 인터넷의 원형을 개발한 거죠. 여기서 인터넷에. 그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통신이 두절돼도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을까 해서 개발한 게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아르파넷을 개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르파에서는 계속 어떤 과제를 던져요. 그러니까 상금을 걸고 과제를 던집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기술 관련 경연대회들을 계속 개최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로봇도 이제 과제를 줘요. 어떤 뭐를 할 수 있는 로봇. 그죠?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로봇. 그게 계속 되고 있죠. 그것은.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문이나 자기가 딱 열고 들어가는 로봇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오늘날 말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여기서 개최한 거예요. 그것을. 무인 그 전투 차량의 그런 기술 개발용으로. 그러니까 민간한테 딱 던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그럼 또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합니다. 다르파. 그래서 뭐 조금만 보시다 보면은 시사에서 나옵니다. 뭐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다르파.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르파에서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탱크에서 원자폭탄, 스파이 파리까지 군사기술에 대한 집착은 놀라울 정도로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군사 분야의 혁명은 기술적 변화가 아니라 조직적 변화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서로 모르던 문명들이 처음 접할 때 기술적 격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격차를 일부러 만들고 확대할 생각을 한 사람은 드물었다. 대부분의 제국이 부상한 것은 기술 분야의 마법적 재능 덕분이 아니었으며 그 지배자들도 기술 개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아랍인들이 사산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우월한 활이나 칼 덕분이 아니었고 셀주크 사람들이 비잔틴 사람들에게 기술적 우위를 지니진 않았으며 몽골이 중국을 정복한 것도 뭔가 독창적인 신무기의 도움을 받은 덕분은 아니었다. 사실 이 모든 경우에서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이 우월한 것은 오히려 패배자 쪽이었다. 로마군이 특히 좋은 예다. 로마군은 당시 최강의 군대였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카르타고나 마케도니아, 셀레우코스 제국보다 나을 게 없었다. 로마군의 강점은 효율적인 조직, 강철 같은 규율, 막대한 예비 인력이 있었다. 로마군은 연구개발 부서를 만든 일이 없었으며 이들의 무기는 몇 세기 동안 거의 똑같았죠. 그죠? 뭐 창, 칼, 뭐 말, 뭐 그런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그 조직, 그죠? 그 조직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 거죠. 그다음에 조직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기, 그죠? 병사들의 사기, 사기, 그 정신적인, 그죠? 그런 걸 어떻게 불어넣느냐. 그것 가지고 전쟁의 성패가 갈린 건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기원전 2세기에 카르타고를 초토화시키고 누마이지아인들을 패퇴시킨 스키피오 아밀리아누스 장군의 군대가 500년 지난 그죠 로마 말기 중후기로 와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시대에 갑자기 출현했다면 스키피오는 대제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몇 세기 전의 장군 가령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현대의 무장한 여당과 맞선다고 상상해보자. 나폴레옹은 탁월한 전략가였고 그의 부하들은 정예의 전문가들이었지만 현대의 무기 앞에서 그들의 기술은 쓸모없었을 것이다. 그죠? 고대 중국도 로마와 마찬가지였다. 장군과 철학자 대부분은 신무기 개발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발명은 화약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화약은 생명의 영약을 찾는 도교 연금술사에 의해 우연히 발명된 것이었다. 그죠? 도교 연금술사 도교가 불로장생 그죠? 늘 불로장생법을 찾아서 계속 연마하고 뭐 수련하고 어떤 약을 찾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화약 제가 만들어 써놨나 화약? 따로 안 넣어놨구나. 그래서 화약이라는 게요. 여기다 안 넣어놨나? 따로 안 넣어놨구나. 자, 그래서 화약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로 장생의 약을 만들다가 우연히 이제 화약을 그러니까 이름이 약이 들어가. 여기 약이 들어간 게 이게 약. 이걸 먹으면은 그 불로 장생한다. 그래서 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화약의 이후 경력은 더 시사한 바가 크다. 그 도교 연금술사 덕분에 이게 이제 근데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대략 그 삼국지가 나오던 그죠? 그 시대 말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확한 연도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뭐 몇 가지 썰들은 있지만은요. 대략 그러니까 한 뭐 기원 후 2세기, 3세기 또는 뭐 한 6세기 때는 확실히 있었고 6세기 때는요. 자, 그래서 그 도교 연금술사 덕분에 중국이 세계의 주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인들은 새로 만들어진 화합물을 주로 폭죽에 썼죠. 그죠? 폭죽에 썼습니다. 그래서 폭죽 놀이한 거는 그 뭐 수나라에도 기록에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송제국이 몽골의 침입에 무너질 때도 중세의 맨하튼 프로젝트를 조직함으로써 엄청난 무기를 발명해 제국을 구하겠다고 생각한 황제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아프로아시아의 전쟁터에서 대포가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화약이 발명된 지 약 600년이 지난 15세기로서였다. 그래서 화약의 발명을 이 사람은 약간 늦게 잡고 있는데요. 뭐 그건 뭐 정확한 연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15세기가 요걸 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게 요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이 대포가. 대포는 그 전에도 14세기에도 이렇게 있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별로 쓸모가 이게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대포가 이게 보세요. 포탄이 막 이렇고.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하나지. 이 성벽을 깨트리는 거. 중세의 그 성들 그죠? 성들 딱 지키고서 공성전 하는데 성벽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성벽을 깨트리는 용도로 이제 대포가 드디어 위력을 발휘한 게 요겁니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은요. 대포가 이게 왜 쓸모가 없냐면은 중세 때만 해도 대포를 끌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끌고 다녀요, 그죠?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동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큰 역할을 못했는데 이제 요때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노폴리스라고 하는 그죠? 이게 아시죠, 그죠? 이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그 상징인 그 엄청나게 단단한 성벽을 갖춘 그 여기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죠? 옛날엔 비잔티움이라고 불렀던 여기 요 터키와 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지역에는 요걸 이제 깨트리기 위해 가지고 그 오스만의 술탄이 이제 특별히 제조를 한 거예요. 이 대포를 엄청난 구경의 대포를 제조해서 그거를 끌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요거 작전을 펴가지고 여기다 배에 실어서 이렇게 며칠에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서 이제 대포를 쏜 겁니다. 이거 포를 쏴가지고 이 단단한 그죠?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던 이 단단한 성벽을 이제 깨트렸는데
여기 쓴 것처럼 여기죠. 술탄 메메드 2세에서 함락 당하면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1453년이요. 그죠? 근데 사실 뭐 그렇게 효과는 없었다 그래요. 이거 이제 한 번 쏘면은 문제는 뭐냐면 한 번 팡 쏘면은 저기서 이제 성벽이 좀 무너지는데 근데 효과가 없는 게 그 다음 쏠려면 또 한참 걸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또 화약 장전하고 그 동안에 이 성벽이 또 수리가 끝난다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갇혀 있는 쪽이 이제 불리하겠죠. 갇혀 있는 쪽은 계속 그 자원이 고갈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돌파해서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멸망을 하고요. 이제 그것이 그 중세를 마감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 그 오스만 제국에서 함락된 이 사건, 1453년 뭐 그렇게 외우기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1543이 코페르니쿠스니까 1543 한 100년 전에 대충 1453에.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세를 마감하는 사건이냐? 이 콘스탄티노플에는 서구의 아주 그 최고의 뭐 장인들, 지식인들 다 몰려 있었는데 이것이 함락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그 유리 만드는 사람들이 또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등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 배 타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그 이탈리아가 이제 르네상스에서 번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그런 사건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하면 어쨌든 이 대포 지금 이렇게 나와 있던 것처럼 거기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15세기가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 물질의 치명적인 잠재력이 군사 목적에 이용될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왕이나 학자, 상인들이 새 군사 기술이 자신들을 구하거나 부유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출현했기 때문이다. 15, 16세기에 이르러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통치자가 신무기 연구 개발에 자금을 내는 데 흥미를 보인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더 흐른 뒤였다. 그때까지는 기술보다 병참이나 전략이 전쟁의 승패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체코의 아우스트리츠에서 유럽 연합군을 무찌른 나폴레옹의 군대가 갖춘 무기는 루이 16세가 사용하던 것과 거의 동일했다. 나폴레옹은 포병이었음에도 신무기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포가 나오고 하는데요. 포는 거의 그 일종의 그냥 분위기를 띄우는 정도. 어떤 신호와 분위기 띄우고 상대한테 어떤 심리적인 위압감 주는 거지. 그 포 자체 맞아서 죽고 이런 거는 효율도 떨어지고 별게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그 당시 총알 그죠? 총 한 두세 번 잘해야 두 번, 한 번 두 번 쏘고 그냥 총검술 그죠? 칼로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다음에 뭐 기마대 돌격하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서 돌격 이쪽 돌격 저쪽 돌격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떤 새를 몰아치는 그죠? 그런 전략이 중요했던 거지 무기가 중요했던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발명가들이 비행기계, 잠수함, 로켓을 개발할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그를 나폴레옹을 설득했지만 먹히지 않았다. 물론 뭐 그 당시 수준에서는 이런 게 뭐 큰 개발되기 어려웠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산업과 군사 기술은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혁명이 등장하자 하면서 비로소 서로 얽히기 시작했고 일단 그 관계가 정립되자 세상은 급속히 변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어요. 그죠? 과학, 산업, 군사 기술, 자본주의 체제, 산업혁명 이게 이제 얽히면서 세상이 급격히 변했는데 그게 뭐 대략 200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길게 잡아도 200년도 안 된 정말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변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진보라는 이상, 진보. 과학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대부분의 인류 문화는 진보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다라는 말보다 아예 그냥 뭐 개념이 없었던 거지,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그죠? 그래서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었고, 세상은 퇴화하지는 않더라도 정체되어 있었다. 뭐 맨날 뭐 그냥 똑같이 사는 거지, 그죠? 돌고 돌면서, 그러니까 계절이 돌고 돌면서 똑같이 사는 거지. 뭐 특별히 좋아질 것도 나빠질 것도 없거나, 아니면 과거가 더 좋았거나. 그래서 오래된 지혜를 엄격히 추정한다면 좋았던 옛 시절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고. 인간의 창의성으로 일상생활의 이런저런 측면을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 그죠? 아주 중요한 문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이거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뭐 불가능하다는 말보다는 아예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냥 항상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원죄처럼, 원죄. 그래서 원죄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걸 뭐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해서 드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황금 시대는, 그러니까 골든 에이지는 과거에 있었다. 이게 퇴보적 역사관이죠. 그죠? 공자의 역사관이 기본적으로 퇴보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 성인 시대를 그려하였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성인에게 뭐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이렇게, 그죠? 과거, 효인군, 순인군 아주 뭐 태평성대였는데 점점점 이제 기울어서 오늘날 이제 아주 엄청난 혼란한 시대가 되었다. 또 마찬가지로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역사관적으로는 노자의 역사관도 이 소국 가민의 시대에, 그죠? 그 나라는 적고 백성이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은 과거의 어떤 원시 시대, 그죠? 조그만 원시 공동체 사회가 그때가 유토피아다, 그죠? 그때가 유토피아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부터 자꾸 이상한 뭐 도구를 만들고 기술을 만들고 사람들이 막 법을 만들고 하면서부터 세상이 타락했다. 이것도 결국 퇴보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황금 시대는 과거에 있었고 세상은 점점 퇴화했다라는 그런 관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진보라는 생각이 아예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게 사실 그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요거. 지난번에 나왔던 것처럼 지난번에 나왔었죠. 그 얘기. 그러니까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그죠?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세상 중요한 것들은 모두 알려져 있으니까. 그죠? 중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뭐 성경에 써 있건 뭐 고대로부터 내려온 지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근본 문제들, 그죠? 사소한 뭐 개선이 아니라 사소하게 뭐 마차 개선하고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 사실 요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들은 어떤 가난, 질병, 노화, 죽음과 연관된 우리 인간의 삶과 연관된 이런 근본 문제들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지식은 다 알려져 있는데 이 지식으로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뭐 이런 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얘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세상의 근본 문제를 극복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면 중요한 것들은 다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문제도 이미 다 저런 문제도 이미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불교 얘기할 때 맨날 생로병사 이런 건 뭐 주어진 근본 문제지. 그 인간의 지식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 근데 그래도 이제 부처는 그걸 극복하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뭐지? 그 생로병사를 어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자, 어쨌든 계속 가십시다. 그래서 마호메트나 예수, 부처와 공자는 세상이 중요한 일은 뭐든지 알고 있는 존재였다. 만일 이들조차 기근과 질병, 가난과 전쟁을 세상에서 몰아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겠는가? 언젠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죠? 구세주 또는 뭐 미륵, 그죠? 미륵이 나타나서 세상에 전쟁과 기근과 심지어 죽음을 끝내리라고 믿는 신앙은 많았지만 인류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새 도구를 발명함으로써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터무니없었다. 그것은 오만이었다. 그래서 바벨탑, 그죠? 이카루스, 골렘 이야기를 비롯해 수많은 신화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망과 좌절을 부른다고 하셨다. 그죠? 바벨탑, 그죠? 그 하늘 끝까지 도달하려고 탑을 쌓다가 못한 거고, 이카루스도 하늘로 올라가려고 날개 붙이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은 거고, 골렘도 흑으로 그 괴물을 만든 거죠. 했더니 괴물이 사람 말을 안 듣고 막 지 멋대로 막 행패 부리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유태인 그 전설에 있는 얘기입니다. 골렘은. 자,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근본 문제는 근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은 근대에 들어서였다. 근대 문화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인정했다. 지난번에 나왔죠, 그죠? 지난번에. 그래서 무지의 인정, 그죠? 그래서 그런 무지의 인정이 과학적 발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결합하자 사람들은 결국 진정한 진보가 가능할 줄도 모른다고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이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과학이 그러니까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자.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거랑 연관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들은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까지 이 문제들을 해결 못 해왔는데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 거지. 그럼 뭐 진보도 없는 거지. 근데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새로운 지식. 그죠? 여기 지식이 추가되니까 그죠? 더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중요한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새로 알게 된다면은 그 새롭게 알려지는 걸 알게 된 걸 가지고서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게 진보인 거죠. 새로운 문제, 그 문제를 푸는 거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얘기입니다.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자 인류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적용함으로써 어떤 문제든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난, 질병, 노화, 죽음은 인류의 피치 못할 운명이 아니었다. 그저 우리 무지가 낳은 결과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례는 번개다. 많은 문화권에서 번개는 분노한 신이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때리는 망치로 여겨졌다. 그죠? 제우스의 망치 그렇게 말해졌습니다. 그죠? 제우스의 망치라고. 18세기 중반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실험 하나가 시행되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는 단지 전류에 불과하다는 가설을 실험하기 위해서 번개를 동반한 폭풍 속에서 연을 띄운 것이다. 이거 정말 프랭클린 운이 좋았어요. 죽지 않은 게.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실험이었는데 자기하고 아들하고 같이 그 그림이 있죠. 그죠? 377페이지에 자기 아들하고 같이 쇠로 만든 열쇠를 연에 달아가지고 날리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린은 경험적 관찰과 전기 에너지의 속성에 대한 지식을 결합하여 피르심을 발명하고 신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다. 자, 이제 참 그 다음도 재밌어요. 이게 가난, 맞아, 이것도 참 맞는지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참 잘 들었어요. 가난이라는 문제. 가난도 또 하나의 적절한 사례다. 많은 문화권은 가난이 이 불완전한 세상의 피할 수 없는 일부라고 보았다. 신약에 따르면 예수가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여인이 와서 은하 300데나리우스 값어치의 비싼 향료를 예수에게 부어 예수를 축성했다. 그랬더니 예수의 사도들, 그 제자들은 야, 이 돈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낭비했다고 여인을 비난했다. 하지만 예수는 그녀를 옹호하며 말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죠?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가난은 우리말로 그죠?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그죠? 이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부터 그죠? 옛날부터 그러니까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오늘날에 우리가 듣기엔 이상한 얘기인데 옛날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쩔 수 없다. 가난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없는, 그죠? 가난하고 병들고 뭐 아프고 죽고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예수도 지금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자들 니들이 도우고 싶으면 옆에 항상 널려 있으니까. 그죠? 가난이 요새는 네. 그냥 그죠?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네?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밑에 나와요. 이제 당연히 밑에 나오겠죠. 가난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 빈곤과 당연히 절대적 빈곤인데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다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에 있어 예수에 동의하는 사람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고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가난은 개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장 얘기 나오는 게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만 제대로만 그죠? 그거를 기술적으로 그죠? 그럼 해도 전 세계 사람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잖아요. 그죠? 굶어 죽는 사람 없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물학, 경제학, 의학, 사회학의 최신 발견을 기초로 한 정책을 펴면 그죠?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접근하면 가난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세상에는 최악의 헐벗음에서 벗어난 지역이 많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굶어 죽는 것에서는 벗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를 통틀어 사회를 고통스럽게 했던 가난은 두 종류였다. 그래서 남들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가난. 여기 기회 불평등이고 상대적 빈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적 빈곤, 기회적 불평등, 상대적 빈곤. 그리고 식량과 집이 없어서 개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리는 생물학적 가난. 요건 절대적 빈곤,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가난은 아마도 결코 근절되지 못할 것이다. 이건 그럴 거예요, 이거. 이거를 없애려고 한 게 한편으로는 공산주의 운동이죠. 물론 공산주의 운동은 두 개를 다 없애려고 그랬죠. 그죠? 생물학적 가난도 없애면서, 사회적 차이를 없애면서, 그러니까 계급을 없애서 사회적 가난도 없애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아마도 이거는 근절되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그 사회적 뇌를 고려하면은요, 끊임없이 사회적 차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요거는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생물학적 가난은 옛말이 되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학적 빈곤선 부근을 떠돌았다. 그죠?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 이하로 내려가면 목숨을 오래 부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약간의 계산차거나 불운만 생겨도 사람들은 쉽게 그 선 이하, 즉 아사 상태로 빠질 수 있었다. 이제 요게 이제 그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농사짓고 살 때는 뭐 좀 풍년 들면은 또 먹을 게 있으니까 애들을 낳고 애들이 또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항상 풍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흉년이 오면은 또 거기서 몇 명 또 굶어 죽고 적게 낳고,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그냥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그냥 그 수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빈곤의 악순환이고 그 빈곤선 부근을 떠돈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재해와 인간이 만든 재난은 가끔 국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려 수백만 명의 죽음을 불렀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 발밑에는 안전망이 그래도 쳐져 있죠, 그죠? 사회 안전망, 국제적 안전망, 그래서 보험, 국가가 후원하는 사회 보장, 아주 많은 지역적, 국제적 NGO들이 사람들을 개인적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한 지역 전체의 재난이 닥치면 범세계적인 구호 노력이 이어지고 덕분에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수모와 모욕, 가난으로 인한 질병에 시달리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뭐 그 정도, 그죠? 그 정도는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 정도는. 어쨌든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게 아까 나왔던 얘기 그거죠.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했던 것처럼요, 그죠? 세상의 근본 문제를 여겨졌는데, 그죠? 그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여겨졌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새로운 걸 알게 되면은, 그죠? 새롭게 알게 된 걸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죠? 가난, 질병. 근데 그게 곧 진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죽음이에요. 가장 큰 문제인 죽음. 죽음. 길가메시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길가메시, 여기 뭐, 다 나오니까요. 뭐 보시겠습니다. 길가메시, 그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길가메시죠. 그 주인공 이름이 길가메시. 전설상의 영웅이고 뭐 실존했던 것 같아. 이 인물 자체는 물론 그 나머지는 전설이지만은요. 그래서 길가메시 프로젝트.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류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성가시고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늘 죽음의 문제였다. 저 죽음. 죽음은 우리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근대 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를 당연시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앙은 죽음을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으로 바꿔놓았다. 죽음이 없는 세상의 이슬람, 기독교, 고대 이집트 종교를 상상해보라. 뭐 죽음이 없다면은 뭐 당연히 이집트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죠? 뭐 없겠죠. 그래서 이들 종교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내세에 희망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지.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그죠? 죽음을 극복하고 이곳 지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기 바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이제 이 세상에서 끝내고, 뭐, 천국을 가는 거다, 뭐, 그죠? 아니면 지옥을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오래된 고대 신화, 즉, 고대 수메르의 길가메시 신화가 다룬 주제도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 죽음이 그만큼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남아있는 그 서사시에도 그 죽음이 그 주제가 죽음이다. 그 주인공인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세상에서 가장 힘세고 유능한 남자로 전투에 나서면 누구에게든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우르크라는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그죠? 그 문명이 출현한 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아주 핵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우르크의 왕, 막 여러 번의 그 정복 전쟁을 거쳐가지고 이 길가메시가 자기 친구 그 엔키두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우르크의 왕이 됩니다. 우르크의 왕이 됐다는 거는 말 그대로 세상 최고의 그러니까 가장 비옥한 지대, 일종의 뭐 뉴욕 정도를 장악한 건데 뉴욕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이제 그 자신의 세력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떤 영웅적인 그죠? 영웅적인 힘으로 세상 최고의 지위에 최고의 부와 최고의 명예를 얻은 이제 사람으로 딱 나온 거예요. 이 세상 최고의 부자이자 최고로 높은 사람이 됐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이. 그래서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존 인물의 이름입니다. 이름 자체는요. 물론 이 얘기는 전설이지만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물론 동맹군이죠. 동맹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엔키두가 이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는 친구의 시신 옆에 앉아서 오래오래 관찰했고 마침내 친구의 콧구멍에서 벌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시체를 이제 파먹는 벌레죠. 그래서 그 순간 길가메시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자신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죽음을 물리칠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내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머리칼을 자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최고의 부와 명예를 다 집어 던지고 그죠? 왕 자리 다 집어 던지고 이제 그 죽음을 해결하러 떠나는 겁니다. 그는 우주의 끝을 향해 여행을 떠났다. 사자를 죽이고 전갈 사람과 싸우며 저승을 향해 나아갔다. 그곳을 그는 죽음의 강 뱃사공인 우르샤나비의 배를 움직이는 신비한 돌로 된 것들을 부셔버린 뒤 최초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 우투나 피시팀을 발견했다. 우투나 피시팀 이제 최초의 홍수 요거 다 그 노아의 방주 그거의 그 모티브가 됐죠. 요거를 그 이제 성경 작가들이 이제 이렇게 가져다가 노아의 방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투나 피시팀도 똑같아요. 우투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이제 신들의 대화를 엿듣고서 신들이 큰 홍수를 내릴 거다 해가지고 자기는 그걸 엿듣고서 커다란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으니까 남은 후에 이제 그 신들이 너 어떻게 살았냐 해가지고 이 우투나 피시팀한테는 영생을 줘요. 영생을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길가메시가 이 우투나 피시팀을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뭐 그 얘기는 뭐 더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혹시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어떤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읽거나 그때 길가메시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의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마지막에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거든요. 길가메시가. 근데 불로초를 뱀이 가져가서 먹어버려요. 그 뱀이 또 나와요. 그래서 뱀. 그래서 뱀은 그걸 먹었기 때문에 매년 허물을 벗고 새 생명을 얻었다. 뭐 그런 설화가 있는 겁니다. 뱀이 거기서도 나와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뱀이 그래요. 자, 그래서 그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서 빈손으로 드디어 이제 우르크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 하지만 새로운 지혜의 한 토막이 그와 함께했다. 그는 깨달았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을 필연적 숙명으로 전했으며 인간은 그 숙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이제 요게 그 길가메시 전체의 깨달음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길가메시 중간에 나오기도 합니다.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길가메시는 머리털을 자르고 방황의 길을 떠나 영생을 찾아 나선다. 그래서 바다 끄트머리에서 만난 여인숙의 안주인은 현실로의 안주를 권유한다. 이거 말이 참 아주 멋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정말 시적으로 지었어요. 신들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에게는 필멸의 삶을 배정했고 자신들은 불멸의 삶을 가져갔지요. 그죠? 그래서 길가메시 배를 채우세요.
이것이 인간이 즐길 운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영생은 인간의 몫이 아니지요. 배를 채우라는 게 뭡니까? 쾌락주의죠. 그죠? 이 영생 이런 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우리는 필멸의 삶이고, 우리의 몫은 필멸이고, 그냥 쾌락주의. 살아있을 때 즐길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 생명과학 및 의학은 죽음을 일종의 질병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달라요. 그죠? 질병처럼 취급하면서 고치려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길가메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게 길가메시가 추구했던 그 영생을 추구하는 것. 이제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보의 사도들은 이런 패배주의적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불과하다. 사람이 죽는 것은 신이 그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암, 감염 같은 다양한 기술적 실패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기술적 문제에는 기술적 해답이 있기 마련이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으면 심박 조절기로 자극을 주거나 새 심장으로 교체하면 된다. 암이 날뛰면 약이나 방사선으로 죽이면 된다. 자, 박테리아가 증식하면 항생제로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바탕이 되는 게 그 데카르트 그때부터, 그죠? 근데 그때부터 인간관 자체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계적 인간관. 그죠? 기계적 인간관.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냐 아니냐. 요게 아주 중요한 물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죠? 기계적 인간관 딱 뭐 이런 게 유행했다 딱 배우는데 그 단순히 그렇게 유행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왜 유행했느냐,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그죠? 인간은 이 기계인가, 그죠? 기계에 불과하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인간이 기계다, 일종의 기계다, 기계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그죠? 여기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바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술적 문제. 만약 인간이 기계라면 안 될 일은 없지. 우리가 몰라서 지금 못 고치는 것 뿐인 거지, 안 될 일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인간이 기계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인간이 과연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냐 아니냐,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냐 아니냐. 자, 인정하건대 현재 우리가 모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신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되는 생리적, 호르몬적, 유전적 시스템을 연구하느라 바쁘다. 그들은 신약, 혁명적 치료법, 인공장기를 개발 중이며 언젠가는 죽음의 신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과학자든 누구든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죽음을 정복해? 무슨 헛소리야. 우리는 그저 암, 결핵,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이야 라고 우겼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이슈를 피했다. 목표 달성이 지나치게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요게 그 20세기까지 뭐 실제로 이게 그렇긴 해요. 이게 그 이제 그거랑 연관돼요. 연구비, 과학자들이 연구비 받는 거랑. 그러니까 연구비 받을 때 그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하면은 죽음을 해결하겠다. 신청하면 이거 연구비가 안 나오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생각보다 죽음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요건 사실 21세기 들어서 이제 막 죽음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막 뭔가 연구가 되고 있는 거지, 생각보다 20세기에 죽음이 참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직접 그 죽음 어떤 타이틀을 걸고 연구한 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또 죽음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도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부터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텔로미어니 뭐니 등등 얘기가 직접 죽음을 타이틀을 걸고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그 역사를 반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이 지나치게 힘드니까 뭐 죽음은 우린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냥 병을 고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졌지. 이거 해결할 수 있을지도 않는 거 아니, 이런 식의 생각이 된 겁니다. 21세기 들어서요. 자, 계속 보시면요, 이제 불합리한 기대를 조장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 과학혁명의 선도적 프로젝트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결국 이제 이것이 이제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지, 결국. 그죠? 설령 죽음의 정복이 먼 목표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과 몇 세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이미 달성했다. 그렇긴 하죠. 1199년 사자왕 리처드는 왼쪽 어깨에 화살 한 대를 맞았다. 오늘날이었다면 경미한 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항생제나 효과적인 소독법이 없던 시절에 이 사소한 상처는 감염되었고 궤저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세기 유럽에서 궤저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감염된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었지만 감염이 어깨에 있으면 그런 조치가 불가능했다. 그죠? 어깨를 잘라내면 뭐냐 또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궤저는 사자왕의 몸 전체로 퍼졌고 아무도 왕을 도울 수 없었다. 이 주위로 그런 커다란 고통 속에서 몸이 다 이제 썩어 들어가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자왕이 아니라 사자 시망인데 라이온하트. 사자왕이라는 별명 가진 왕들이 많아요. 저는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사자왕. 사자왕은 왜 스웨덴 왕 구스타프 또 사자왕이라고 불렸었는데 그 사자왕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람은 리처드 1세는 그 사자 심왕 라이온 허트,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아주 사자 용맹함을 가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이제 관뚜껑이에요. 관뚜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아주 유명해요. 요거 3차 십정원 원정에 참여해서 요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십정원 원정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군 살라딘을 상대로 전승무패라는 전설적인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 최고의 전략가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 석궁 화살을 맞고 이제 이렇게 썩어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최고의 의사들조차 어떻게 하면 감염을 방지하고 조직의 부패를 막는지를 알지 못했다. 야전병원 의사들은 병사들이 사지에 사소한 부상을 입었을 때조차 궤저가 두려워서 손과 다리를 늘상 절단했다. 절단은 다른 모든 의학적 처치, 이빨 뽑기 등과 마찬가지로 마취제 없이, 그 당시 뭐 마취제가 없었으니까요, 그죠? 최초에 없이 이루어졌다. 최초의 마취제 에테르, 클로로포름, 모르핀은 이것이 서구의학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된 건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였다. 클로로포름이 등장하기 전에는 의사가 부상자의 팔다리를 톱으로 자르는 동안 4명의 병사가 환자를 잡고 있어야 했다. 아주 뭐 사실 끔찍했죠, 이 당시 이때는요, 그죠? 그래서 워터로 전투, 나폴레옹, 그죠? 마지막 워터로 전투가 끝난 다음날 아침 야전병원 근처에선 톱질로 잘려나간 팔다리가 무더기로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죽는 것보다 나니까 이게 썩어 들어가면 뭐 그냥 죽어버리니까 썩기 전에 빨리 자른 다음에, 그죠? 꼼꼼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 군에 징집된 목수와 백정은 흔히 의무대로 보내졌다. 수술에는 칼과 톱을 다루는 기술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잘라본 사람이 뭐 아프지 않게 빨리 확 자르겠죠, 댕강. 그러나 워터루 전투 이후 2세기 동안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 알약, 주사, 복잡한 수술이 수많은 질병과 부상에서 우리를 구했다. 우리는 한때는 피할 수 없던 사망 선고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그 락스가, 그죠? 락스가 정말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죠. 이 락스가 소독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상처 입을 때 상처를 이렇게 그래서 총알을 파내고 락스 칠해가지고 이제 이 궤저를 막는. 자, 그럼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도 계속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제 죽음이 정말 그렇게 아주 우리 삶의 근처에 좀 잘못 스치기만 해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가 그 왜 뱀하고 거미 무서워하는 거, 거미 아주 본능적으로 거의 타고난다는 거예요. 뱀. 옛날에는 그죠? 뱀, 거미도 잘못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뱀도 그렇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뱀, 거미는 그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40대였네요. 이게 40대 됐습니다.
이거 밑에 거요? 보시면요. 그러니까 또한 우리는 근대 이전의 사람들이 그저 삶의 일부를 받아들이던 수많은 일상의 통증과 가벼운 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약 25세에서 40세에 대한 평균 기대 수명은 약 67세로 성큼 뛰었고 선진국에서는 약 80세가 되었다. 그러니까 보통 40세, 39세, 40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평균 수명은 근대 이전에는요. 아니 워낙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평균을 내면은 그렇다는 거죠. 전쟁에도 죽고 애기 때도 죽고 영화 유명한 사람들은 다 70, 80까지 살아요. 돈이 많아. 공자 뭐 그런 사람들, 그러네 그 공자 진짜. 뭐 이렇게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일찍 죽은 사람들보다 충분히 살았던 거예요. 예술가들 아니면은 또 오래 살아야 또 그만큼 뭘 남길 수 있는 그저 시간적인 그죠? 뭘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영주. 근데 왕들은 이제 영주 진짜 오래 살았잖아. 80세 정도. 그렇죠. 세종보다 살았죠. 좀 엄청 먹었어. 세종은 성병거를 죽었잖아. 그건 뭐 설이 여러 개예요. 뭐 그 핏줄이 그 뭐야 안에 있고 동창 같은 그런 이런 욕창. 그걸 보실적으로 종기 갖고 있다는 거고 세조나 이런 사람들은 그걸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단종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마 유전병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안 움직여서 어린이와 유아 사망률이 특히 낮아졌다. 그죠? 20세기가 되기 전에는 농경사회 어린이 중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는데, 그죠? 대부분, 디프테리아, 홍역, 천연두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소설에 나오는,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그 여자애가 빨리 죽잖아요. 그런 것도. 뭐 그냥 열병 걸리는데 죽는 거지, 뭐 열이 올라서 그냥 뭐. DDAP. 세 가지. 주사. DDAP, 우리 DDAP라고. 17세기 영국의 경우 신생아 1,000명당 평균 150명이 출생 첫 해에 죽었고 모든 어린이의 3분의 1이 15세기에 되기 전에 사망했다. 옛날에 뭐 위생 상태도 뭐 그죠? 오늘날 영국에서 출생 첫 해 사망하는 아기는 1,000명당 5명, 15세가 되기 전에 죽는 아이는 1,000명당 7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주는 충격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숫자를 가리고 이야기하는 편이 낫다. 영국 왕 에드워드 1세와 그의 왕비 엘리노어가 좋은 사례였다. 그들의 자녀는 중세 유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최고의 환경과 양육 여건을 누렸다. 왕궁에 살면서 음식을 마음껏 먹었고 따스한 옷을 입었다. 좋은 벽난로와 가장 깨끗한 물, 수많은 시종 최고의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위생관념은 없었죠. 아무리 왕이라도 손 안 씻고 이제 왕비들도 목욕 안 하고 옛날에는 관념적으로 목욕하면 이게 오히려 뭐라 그러나 다 몸에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을 뭐 보고 그래서 목욕을 안 하고 그냥 향수 뿌리고. 지금도 그런 말 있는데.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거 아니에요? 향수가 그죠? 목욕을 안 했으니까 향수가 발달하고. 못 입은 채로 욕조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걸 말리고. 그러기도 하죠. 맞아. 옷 입은 채로 들어가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 로마 시대 목욕 잘했는데 그 시간이 또 지나고 그렇죠. 로마 시대는 오히려 목욕을 하고. 화장실이 없잖아.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리노 왕비가 낳은 16명의 아이에 대해 기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거 뭐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다 죽은 얘기예요. 16. 다 죽고, 예, 그래서, 6번이 이제, 6번이 29세 사망했고, 8번이 35세, 10번, 58세. 58세면 뭐, 살았네. 16아들에도. 그 다음에 13번이 딸 메리 53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16, 그죠?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그 다음 에드워드 2세가 된 거예요. 에드워드 2세, 막내 아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버릇이 없어가지고 왕 되고 나서 왕나라에서 10번이 살아 있을 것 같은데. 왕 됐을 때 딸이라서 10번, 13번 살아 있을 것 같아. 살아 있겠죠. 이제 딸이니까 이제 뭐 개성을 못 받은 거죠. 예.
그래서 383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맨 위에. 그래서 아들, 가장 어린 에드워드는 어린 시절에는 위험한 시기를 지나 살아남은 첫 아들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에드워드 1세가 죽은 뒤 에드워드 2세로서 왕좌를 물려받았다. 다시 말해 엘리노어 왕비는 영국 왕비의 가장 근본적 임무, 남편에게 남성 계승자를 안기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 16차례 임신을 시도했다니 말이다. 근데 이게 이 왕비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여왕도 자녀를 열 몇 명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입으로 이 가장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의무니까 해야지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빅토리아, 대영 제국을 이끌었던 빅토리아 여왕도 그랬다는 거예요. 열 몇 명을 까먹었다. 그게 나왔어요, 그렇게. 에드워드, 그걸 수행하기 위해 16차례 임신을 시도했다는 말이다. 에드워드 2세 어머니는 예외적인 인내와 불굴의 용기를 신 여성이었으면 틀림없다. 예외적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뭐, 그 왕비로 갔으니까 후손을 낳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계속 낳은 거겠죠. 에드워드 자신이 아내로 맞은 프랑스의 이자벨라는 그렇지 못했다. 그녀는 남편이 43세에 암살당하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에드워드 2세, 그러니까 에드워드 2세의 아내가 이자벨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자기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에드워드 3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남편을 이제 유폐시키고 뭐 정확한 사인은 모르지만 뭐 이제 뭐 죽인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3세가 되는데 거기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에드워드 3세가 100년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 이게 프랑스 그 카페 왕조 왕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땅 누가 계승하냐? 야, 내가 그 엄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혈통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국 왕이 그거를. 근데 아까 거기서 나왔었잖아요. 아까 여기도 리처드 1세도 영국의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요. 잉글랜드 왕이자 노르망디 공작. 노르망디가 프랑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 영지인 거지, 땅인 거지. 그래서 그걸 이어받은 거지, 계속. 이어받아가지고, 리처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헨리 1세, 2세, 3세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못 주겠다! 하니까 이제 거기에, 그거 내 땅이다! 해서 쳐들어간 게 이제 100년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지위가 한 사람이 되게 여러 개가 어디 대국민 보면 어디에 뭐. 그렇죠. 그 땅에 따라서, 땅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개념하고 반대 개념이 국민국가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죠? 국민국가. 그 전에는 나라라고 하면은 왕의 영지에 따라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리처드 1세가 다스리는 영지는 여러 군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에 그게 이제 하나의 왕 밑에 있는 그냥 왕국이지, 그죠? 여러 곳에 있는 게. 근데 그 땅에는 다 서로 다른 민족들이 살 거 아니야. 다른 말을 쓰는, 그죠? 저쪽에는 프랑스 말 쓰고, 이쪽에는 뭐 잉글랜드 말을 쓰고, 저 스코틀랜드 언어 쓰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의 왕국으로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건데, 이제 국민국가라는 개념은 그게 아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왕 밑에서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로 뭉치는 게 아니라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정서와 사상을 교류하는 사람들끼리, 그죠? 일민족, 일국가. 그것이 아이디어란 삶이다. 라는 게 이제 국민국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국 개념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왕국. 그러니까 왕국하고 딱 대비해서 보시면 됩니다. 킹덤. 말 그대로 킹덤이지. 킹 아래에 있는 땅은 거기에 사는 민족이나 인종과는 무관하게 그냥 하나의 킹덤으로 되는 건데, 민족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개념은 그게 이제 민족주의죠, 그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민족주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게 왕 같은 거 없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같이 말 통하고 같이 살기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것. 이제 그게 이제 민족주의 19세기에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제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한 엘리노와 에드워드 1세는 건강한 부부로 자식들에게 치명적인 유전병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16명 중 10명, 62%가 어린 시절에 죽었다. 가까스로 11세가 넘도록 살아남은 아이는 6명뿐이었고 40세가 넘도록 산 것은 3명, 그저 18%뿐이었다. 출산에 더해 엘리노어는 유산으로 끝난 임신도 여러 차례 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겠죠. 그래서 에드워드와 엘리노어는 평균 3년에 1명꼴로 10명의 아이를 차례차례 잃었다. 그러니까 뭐 죽을 때까지 애를 낳았다고 보면 돼요. 왕비가 일찍 죽잖아요. 저기 그 연도를 보면은요. 그죠? 하면 되게 오래 살았나. 그러니까 엄청났죠. 오늘날의 부모라면 그런 상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겠죠? 불멸을 추구하는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달성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500년, 1000년, 1900년에 우리가 인체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었던지 정말 적었죠. 1900년에도 그 락스는 없었으니까요. 락스는 없었어요. 1900년에도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면 상처 입으면 죽는 거였는데 그리고 한 세기 만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축적했는지 돌이켜보면 낙관할 만하다. 그래서 최근 유전 과학자들은 예쁜 꼬마 선충, 아주 뭐 이름도 예쁜데요. 아주 조그만 1mm도 안 되는 조그만 선충입니다. 조그만 그 땅속에 사는 그런 벌레예요. 아주 연구 실험용으로 많이 쓰는 예쁜 꼬마 선충. 근데 예쁜 꼬마 선충의 평균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노공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나노로봇으로 구성된 생체공학적 면역계를 개발 중이다. 이 로봇들은 우리 몸속에 살면서 막힌 혈관을 뚫고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고 암세포를 제거하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되돌릴 것이다. 근데 나노공학은 요즘에 좀 죽었어요. 요즘에 요게 나오지 한 10년 전쯤만 해도 야 이제 나노 뭐 공학 어쩌고 했는데 요즘엔 좀 나노공학이 많이 죽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몇몇 진지한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일부 인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불멸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치명적인 외상을 당하지 않는 한 생명이 무한 연장될 수 있다. 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뭐 그런 특이점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2050년 전에 우리는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 아니면 뭐 인터넷 속에서 영생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사실 아까 말한 아까 써봤던 그게 결정적인 물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이 기계냐 아니냐, 그죠? 근데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엔트로피 개념이 섞여 들어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심장하고 장기만 갈아 끼운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에 보면 뇌만 남아가지고 걔가 의사가 실질적으로 이제 몸은 없는데 하고 근데 뇌도 내구성이야. 뇌도 뇌를 대체하기는 쉽지가 않죠. 뇌를 칩으로 이제 바꾸고. 뇌는 죽겠지. 아니 근데 그걸 보존을 하는 어떤 장치를 놓는 거지. 걔가 움직이게 하는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들이 이런 그러니까 낙관론에 기반하고 이제 만들어져. 그죠? 지금 대부분의 과학기술이 다 어쨌든 그런 낙관적인 상상의 산물이기는 하잖아. 지금 가능성을 해요. 이렇게 보면 실현시킨 거니까. 그리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사고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게 그게 기계 아까 말씀드린 생명이 기계냐 단순히 기계냐 기계 같긴 한데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생명은 또 단순 기계가 아니에요. 이게 엔트로피가 연관돼 가지고 그 엔트로피는 계속 증대하잖아요. 엔트로피라는 게 무질서도 계속 증대하는데 요 방향성을 되돌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얘기하기 좀 길겠고요. 어쨌든 의외로 쉽진 않다는 겁니다. 생각만큼. 어쨌든 뭐 그래서 실질적인 저거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생은 힘들고 근데 한 대충 들이면 200년 정도 200세 정도까지 늘릴 수 있지 않겠냐. 200세 정도. 자꾸 가로 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200세 정도가 되면은 또 세상이 달라지죠. 한 사람의 수명이 200년이다.
많이 많이 다르죠. 200년.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 죽을 낳는 행복한 삶은 아니고 법으로 못하게 해야 돼. 지금 우리는 200세 못 살아도 아니 이해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아니, 그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이번 뉴스에도 있잖아. 돈 많은 사람이 1년에 25억을 들여서 네, 노화를 미국에서 25억 들여서 그게 가능할까? 아니 근데 그게 뭐 200살을 살아도 이제 몸에서 그냥 가장 좋은 상태로는 진짜 한 40살 이후로는 좀 안 좋은 상태로 나머지 160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거가 의미가 있어. 참. 그러니까 이제 최고의 상태를 이제 유지하면 그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래서 노화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죽음도 죽음이죠. 노화. 노화가 무섭죠. 노화를 뭐 발견 뭐라고 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노화의 치매 뭐를 나왔다고 하죠. 참 이게 쉽진 않아서요. 어쨌든 그게 노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근대 후기의 종교와 이데올로기 대부분이 죽음과 사후 세계를 방정식 바깥으로 이미 제쳐놓았다는 점은 대단히 흥미롭다. 그러니까 18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종교는 그 죽음과 사후의 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죠?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에 등장한 그 종교, 특히 인본주의 종교라고 하는, 그죠? 그 자유주의, 사회주의, 페미니즘 등의 이데올로기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 아예 뭐 언급이 없죠. 아예. 그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죽은 뒤에 그 사람에게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 페미니스트에게는 마르크스, 애덤 스미스, 시몬 보부아르 저작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다. 뭐 아예 뭐 언급이 없죠. 죽음에 대한 언급이. 그죠? 그러니까 죽음에 여전히 핵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유일한 근대 이데올로기는 민족주의다. 민족주의는 19세기에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시적이고 필사적인 순간에 민족주의는 민족을 위해 죽는 사람은 누구나 민족의 집단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 약속한다. 그죠? 하지만 이 약속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도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모른다. 어쨌든 뭐 민족, 이 기억, 우리가 기억해 줄게. 그죠? 너 민족을 위해 희생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페미니스트는 뭐 사후 세계, 는 모르겠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살아있는 시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가정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기가 지금 뭡니까? 과학이 쭉 발전을 해오고 이래서 됐는데 과학의 결국 근본적인 핵심적인 프로젝트는 결국 이 죽음이 된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죠? 이제 맨 마지막 장하고 연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385페이지. 뭐, 이 부분은 쉬운 얘기겠습니다. 과학을 보살피는 다정한 아빠. 그래서, 이건 책이 다른데. 제가 뭐라고 됐어요? 여기가 더 쉽게 돼 있다. 과학의 물주. 과학이 물주로 돼 있구나, 물주. 다르죠? 우리는 기술 시대 살고 똑같아요. 그건 달라요, 그것도? 맞아. 제목을 좀 바꿨구나. 제목만. 그러니까 과학을 보살피는 다정한 아빠 이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 성장하려면은 이제 그거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핵심적인 얘기는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뭐 그냥 자체로 클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살펴주는 다정한 아빠가 있어야 되는 얘기겠고 여기는 좀 더 직접적으로 그냥 물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아빠가 물주. 아빠가 물주라는 거죠. 책은 제목을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내용을 모르고 제목만 딱 보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명확하게 제목을 바꿔친 것 같아요. 과학의 물주 이러니까 물주. 우리는 기술 시대를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들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여타 인간 활동보다 상위에 있는 고도의 도덕적, 정신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다른 모든 면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에서 형성된다. 요건 이제 이미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서 이 얘기 나왔었죠. 다시 제가 조금 다시 리플레이 다시 썼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다른 모든 면과 마찬가지로 과학은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 다시 말해서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연구하고 뭐 죽음을 연구할지 뭘 연구할지 그래서 얼만큼 연구할지 그거는 다 사회적 의사결정의 문제고 그 사회적 의사결정은 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오래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돈을 대고. 그죠? 근데 꼭 그게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은 뭐 죽음에 대한 연구는 안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은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물주가 있어야 된다. 물주가. 그죠? 그러니까 물주의 특정한 가치관. 그죠? 그래서 물주의 특정한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의사결정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과학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실 요걸 또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목적이죠.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의사결정하면서 의도한 게 있어요. 그죠? 의도한 게 있는데, 근데 그것과는 다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고 그것이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그죠? 요걸 또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학 연구를 하고 뭐 기술 개발을 하지만 그게 꼭 우리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요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의도대로 된다면요, 뭐, 진짜 벌써 패러다이스가 왔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나노로봇 저런 것도 우리는 뭐 암을 치료하고 면역계를 개발하려고 나노로봇을 만들지만 그랬다가 우리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러려면 나노로봇이 자기 복제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복제해가지고 확 늘어나가지고 그 암세포랑 싸우던가 들어온 그 병원균하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복제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어떤 돌연변이가 나오면은 자기 복제가 시작되면은 이 지구 전체가 그냥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쩍 하는 순간 몇 분 사이에 다 나노로봇으로 가득 차고 끝 된다는 거지. 그런 식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에는 돈이 매우 많이 든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면역계를 이해하려고 연구하는 생물학자에게는 실험실, 시험관, 화학물질, 전자증명이 필요하다. 실험실 조수도 필요하겠고요. 그죠? 전기, 기술자, 폐광공, 청소부는 말할 것도 없다. 신용 대출 시장의 모델을 수립하려 연구하는 경제학자는 컴퓨터를 구입하고 거대한 데이터 뱅크를 마련하고 복잡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고대 수렵 채집의 행태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는 먼 곳으로 여행을 가서 고대 족제를 발굴하고 화석화된 뼈와 인공물의 연대를 추정해야 한다. 이 모든 일에는 돈이 든다. 뒤는 똑같죠, 그죠? 뒤는. 지난 500년간 현대과학이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것은 주로 정부와 기업, 재단, 민간 기부자들이 과학 연구에 기꺼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덕분이었다. 그 수십억 달러는 우주를 기록하고 우리 행성의 지도를 만들고 동물들의 목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찰스 다윈보다 더욱 크게 기여했다. 만일 이 천재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이들의 통찰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 그저 나중에라도 떠올랐겠죠. 하지만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지성으로도 그것을 보충할 수 없다. 만일 다윈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진화론을 발견한 공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아이디어를 다윈과 별개로 불과 몇 년 늦게 생각해낸 엘프레드 러셀 월리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뭐 같이 거의 비슷한 시대에 진화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월리스. 하지만 만일 유럽의 열강들이 세계 조처를 누비는 지리학적, 동물학적, 식물학적 연구에 자금을 대지 않았더라면 다윈도 월리스도 진화론을 뒷받침할 실증적 자료를 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다윈이 그 영국 해군의 배를 타고 그죠? 갈라파고스 섬에 가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월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보르네오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한 게 다 그런 그 제국주의적 관심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연구한 결과 진화론이 탄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금고에서 수십억 달러가 실험실과 대학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물론 학계에는 이제 순수 과학을 신봉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순수한 그냥 호기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학계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들은 정부와 기업이 무엇이 되었든 매력적으로 보이는 프로젝트에 이타적으로 자금을 댄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과학 연구 자금의 실제를 몰라서 하는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과학 연구에 자금이 지원되는 이유는 그 연구가 모종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누군가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목적, 그죠? 정치, 경제, 종교,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예컨대 16세기 왕과 은행가들은 세계를 누비는 지리적 탐험대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지만, 그죠? 그래서 뭐 콜럼버스도 지원하고 뭐 등등 계속 지원했습니다. 마젤란도 지원하고. 하지만 아동 심리학 연구에는 한 푼도 되지 않았다. 새로운 지리적 지식이 자신들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무역 제국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리라는 짐작한 데 비해 아동 심리는 이해해보았자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겠죠. 그 다음 1940년대 미국과 소련 정부가 수중고고학이 아니라 핵물리학 연구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한 것은 핵물리학을 연구하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지만 수중고고학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다. 과학자들 자신이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를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 자신들은 뭐 그거 모르고 그냥 연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론 또 많은 과학자가 실제로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행동한다. 하지만 과학적 의제가 그죠? 무엇을 연구할지 그것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의사결정에 따른 자원 배분의 문제잖아요. 자원 배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건 사회적 의사결정이고 사회적 의사결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다못해 인문학 연구에서도 그죠? 대학에서도 그 지원 신청할 때 꼭 그 마지막에 있어요. 그 효과, 그죠? 기대 효과. 기대 효과를 꼭 써내라 그래. 미리, 그죠? 인문학인데 기대 효과를 써내래요. 이게, 기대 효과. 꼭 그런 게 있어요. 설사 우리가 정치, 경제, 종교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순수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싶다 해도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 연구를 위해 국립과학재단에 100만 달러만 추가로 배당해달라고 하원에게 요청한다면 의원은 그 돈을 교사 교육에 쓰거나 형편이 어려운 자기 지역구 공장에 세금 우대 조치를 주는데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렇겠죠. 이체 맞는 말이다. 제한된 자원을 끌어오려면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좋은가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것은 과학적 질문이 아니다. 사실 쉬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좋은가, 이거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가치 영역이고, 과학적 질문은 그냥 팩트, 사실세계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이게 당연히 다른 물음이죠. 과학은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존재, is의 영역이죠.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how의 영역이죠. how, 그죠? 어떻게 작동하는지, 미래에 무엇이 존재할지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정의상 과학은 미래에 무엇이 존재해야, should죠, should, 그죠? 해야 마땅한지를 안다고 허세를 부릴 수는 없다. 그런 질문에 답을 추구하는 것은 종교 이데올로기 뿐이다. 그죠?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이제 그건 어떤 종교 이데올로기. 그래서 다음과 같은 딜레마를 생각해보자. 이것도 아주 재밌어요. 똑같은 전문성을 가진 같은 부서의 생물학자 2명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1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슬러그혼 교수는 우유 생산량을 10% 감소시키는 암소의 유선 감염 질환을 연구하고 싶어한다. 스프라우트 교수는 암소가 송아지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를 연구하고 싶어한다. 돈의 액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두 연구 모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가정할 때 어느 쪽이 지원을 받아야 할까?
당연히 이 문제에 과학적 해답은 없겠죠. 오늘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해답이 있을 뿐이다. 오로지 정치적.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슬러그혼이 돈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유전병이 소의 정신 상태보다 과학적으로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그죠? 그저 그 연구에서 이익을 취하려는 낙농업계의 영향력이 동물 권리 운동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암소가 신성시대는 엄격한 힌두 사회나 동물권 보호에 섬유한 사회였다면 아마도 스프라우트 교수에게 기회가 주어졌겠지만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우유의 상업적 잠재력을 중시하며 암소의 기분보다 인간 시민의 건강을 더 중하게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제에 맞게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이 그에게 최선이다. 그러니까 스프라우트 교수는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쓰는 것이다. 우울증은 우유 생산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죠? 젖소의 정신세계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정신성 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약은 우유 생산을 10%까지 늘릴 수 있다.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소의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 세계 시장의 수요는 매년 2억 5천만 달러 이른다. 이러면 이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재밌게 잘 썼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거 연구 신청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기대 효과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소의 정신적 고통을 연구하고 기대 효과, 아 이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고기 맛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죠? 소한테 뭐 음악을 클래식을 들려주니 뭐 많이 나오잖아요. 과학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수 없다. 우선순위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뭐냐?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 우선순위예요. 뭐가 가치 있는지 따지는 거. 아니 그건 동어반복이고 그건 동어반복이고 가치관은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서 뭐 같이 할 수 없다. 우선순위가 다른 거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게 좋은데 나는 지금 요즘 왜 남녀 만나가지고 가치관이 다르면은 그죠?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가치관 우선순위예요. 그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가치론이에요. 가치론. 다시 같은 말이에요, 다. 가치관, 가치론, 우선순위의 문제. 네, 우선순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관 그러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은 우선순위,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의 문제니까 이걸 과학이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죠? 어느 게 우선순위인지. 자신이 발견한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할 능력도 없다. 그죠? 무엇을 할 것인지 이거는 뭐 가치가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순수한 과학적 견지에서 본다면 가령 늘어난 유전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그 지식을 암치료에 이용해야 할까? 유전자 조작 슈퍼맨을 만들어 써야 할까? 아니면 슈퍼 사이즈 저통에 달린 유전자 조작 젖소를 만들어 써야 할까? 자유주의 정부, 공산정부, 나치 정부, 자본주의 기업은 동일한 과학적 발견을 완전히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어떤 용도를 다른 용도보다 선호할 그러니까 과학적 이유. 이 과학은 뭐 사실이니까 팩트 문제니까 과학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겠죠. 한마디로 과학 연구는 모종의 종교나 이데올로기가 제외했을 때만 번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연구비를 정당화한다. 그 대신 이데올로기는 과학적 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의 발견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인류가 어떻게 해서 엘러모고도와 달,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목적지가 아니라 그 달에 도달했는지를 이해하려면 심리학자, 생물학자, 사회학자의 업적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물리학과 생물학과 사회학을 형성했고 다른 방향들을 무시하면서 특정 방향으로만 밀어붙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고려해야 한다. 뭐 그건 뭐 어떤 목적하고 연관된 그죠? 뭐 달에 간 거는 뭐 소련과의 그 경쟁. 또 오늘날 그 앨런 머스크가 뭐 화성 가겠다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화성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쓰레기를 갖다 버리던 아니면 어떤 자원을 얻던 그죠? 뭐 그런 등등 연관된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지원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 지원을 하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고 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두 가지 힘, 이 힘 중에서 두 가지 힘이 우리의 관심을 끌만하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다. 그래서 과학과 제국과 자본 사이 되먹임고리는 논쟁의 여진이 있을지언정 아마 지난 500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과학과 제국이라는 쌍둥이 터빈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돈 퍼내는 펌프에 장착된지를 알아볼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은 이제 과학과 제국의 결혼,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과 자본주의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큰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까지가 일단 얘기예요. 그 뒷부분이 이제 마무리로 이제 보통 들어간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